제 지인 부부의 일이지만 공부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눈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사업 자금으로는 절대 쓰지 않기로 부부가 약속한 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통장에 있는 돈을 일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사업에서 들어오는 자금의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워낙 짧은 기간인 일주일이고 자금 들어오는 문서도 본지라 턱하고 돈을 꺼내주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서 들어온 돈을 저와 의논도 하지 않고 제가 빌려준 돈까지 다 합쳐서 다른 곳에 투자해 버렸습니다. 저는 졸지에 원하지도 않는 곳에 투자하게 되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이자까지 쳐서 원금보다 더 많이 주고 싶어서 다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투자한 곳에서 남편이 작은 금액으로 시험 삼아 투자할 때는 재미도 보고 좋았는데 큰 돈을 투자하고부터는 연락해도 안 받고 투자한 돈을 빼려고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사기당한 것 같아 너무 속이 상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우리가 몰랐던 탁한 기운과 시기, 질투를 받아서 원하지도 않는 투자를 하게 하여 휘말리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 시험지를 어떻게 풀어야 하며 무엇을 알아차리고 배워야 하는지요. 또 돈을 빌려줄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투자를 잘못하거나 이렇게 과잉 투자로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를 잘못해서 속는 일이 생기는 것은 가장 근본을 들여다보면 욕심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치에 안 맞는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 인연이 온 것입니다. 이치에 안 맞는 과욕, 이치에 안 맞는 욕심, 내 분수에 안 맞는 욕심을 부림으로써 그 인연이 나한테 다가온 것이며 나를 유혹한 것이다. 내가 늘 정당하고 바른 의식, 바른 욕심만 가졌더라면 그 인연이 오지도 않고 또 온다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보세요. 여기에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을 보고자 하는 욕심이 늘 존재하고 있었고 또 여기에 투자를 안 하더라도 늘 횡재라든가 큰 돈을 바라는 욕심이 내면에 깔려 있었다. 그때 나를 유혹하는 인연이 오는 겁니다. 그게 사기꾼이든 투자 사기꾼이든 아니면 뭐 다단계 사기꾼이든 어떤 식으로든 유혹이 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런 부정당한 욕심이라든가 또 부정당한 횡재라든가 이 부정당한 투자에 대해서 늘 내가 거리를 두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는 정당하게만 노력하겠다 이 마음으로 큰 욕심 없이 바르게 노력하면 그 인연이 첫째는 오지도 않고 온다 해도 속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분이 많은데 초보 주식 투자자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뭣도 모르고 이렇게 간 보듯이 투자를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조금 이제 투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너무 놀랍게도 있지. 막 주식이 오르고 잘 돼. 철물 올 때 이렇게 막 조금 투자해보면 막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막 오르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이렇게 재밌네?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욕심이 이제 커져. 욕심이 커지면 어때요? 이 돈 저 돈 막 끌어다가 넣습니다. 그때 그동안 벌었던 거 하며 몽땅 끌어서 그냥 한 번에 훑어갑니다. 그때 이제 불사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비트코인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에 이제 그때부터는 막 공부를 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 막 공부를 해 욕심으로.
그럼 공부하면 성공하느냐? 자,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공부하면 기본은 하지만 막 욕심으로만 공부하면 또 더 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이 욕심으로 해결되고 머리 굴려 해결되고 공부해서 해결될 거라면 그 분야에 공부한 사람은 다 재벌이 돼야 돼.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주식 상담을 해주고 주식 그 매니저 역할 하는데도 월세방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식 매니저를 하는데도 돈을 잃고 빚지고 전세방을 전전하거나 월세방 사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복이든 큰 나에게 주어진 그 명예든 큰 제복은 내 팔자에 기본적으로 타고나야 된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바르게 생활도를 공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며 바른 생활도를 공부해서 지혜롭게 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팔자에 복이 있다고 또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이 있는데 너무 어리석고 우치하면, 너무 미련하면 어느 순간에 하늘이 또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지혜로운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바른 의식으로 정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사가 안 끼고 사기꾼이 안 끼고 실수를 안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정당하지 못한 욕심 때문에 우리는 사기꾼을 불러온다. 그래서 늘 내 마음속에서 정당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며 욕심을 부리더라도 정당한 욕심을 부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런 사기꾼, 이렇게 투자 잘못하는 일, 이렇게 갑자기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단계별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질문에 답을 드릴 텐데, 첫 번째, 그 남편 말을 듣고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다 빌려주는 마음으로 빌려줬는데 남편이 보세요. 어디다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돈이 묶인 거야. 그러면 남편도 과욕으로 욕심을 부렸고 부인도 어딘지 모르게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이 욕심으로 탁한 기운이 깔려 있었어. 그래서 남편이란 사자가 와가지고 내 돈을 끌고 간 겁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에 어떤 기운이 없고 탁한 기운이 없다. 그러면 남편 유혹에도 안 넘어갈 뿐만 아니라 그런 유혹이 오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러한 탁한 기운과 그러한 욕심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남편이란 사자가 와서 유혹을 했고 또 남편은 더 큰 욕심으로 더 큰 손해를 일으키는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들여다보면 이 가정의 재물운, 이 가정의 운세, 이 재물운이 좋지 않은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남편의 과욕과 부인의 어떤 욕심이, 이 탁한 기운이 바로 그 인연법으로 사자 역할로서 바로 이 남편이 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끌고 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이제 물었는데, 이미 내가 볼 때는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근데 이미 함정에 빠졌는데 이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하늘이 내 공부하라고 이런 사자를 보냈고 이런 인연을 보냈구나 알아차리고 깨우치면 돈 잃은 것만큼 얻은 겁니다. 내가 1억을 잃었어도 1억을 잃었어도 1억을 잃은 것만큼 또 1억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뭘로 얻었죠? 큰 깨우침으로 얻었다. 그래서 내가 5천을 잃었든 1억을 잃었든 잃은 것만큼 내가 알아차리고 깨우치면 본전을 찾은 거고, 이렇게 잃어버렸는데도 깨우침이 없다면 이분은 또 그 미션이 옵니다. 반드시
다시 그 인연법이 온다. 어떻게 인연법이 오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너 과거에 돈 잃었지? 이번에 투자하면 그거 복구할 수 있어. 응? 이번에 나한테 투자해봐. 응? 어디서 빌려서라도 나한테 투자해봐. 그러면 과거에 남편이 사기당한 것 내가 복구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복구의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래가지고 더 큰 유혹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내 욕심이 없으면 어때? 거기 안 넘어가지만 내 욕심이 깔려있으면 과거 손해본 걸 복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유혹에 또 넘어가요. 그래서 공부로 안 받아들이면 그 유혹은 반드시 오게 되며 또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당한 사람이 또 당하고 또 당하는 겁니다. 사기꾼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자를 조금 줘요. 얼마를 줄까요? 조금 주는데 이 은행 이자만큼 주면 이분이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 그러니까 1억을 빌리면 한 10%, 1,000만 원을 이자를 도로 줘. 10%를. 1,000만 원을 이자를 딱 준단 말입니다. 근데 내 돈 줘놓고 기분 좋아. 이 바보가. 그래 1억을 사기꾼한테 빌려줘 놓고 사기꾼이 1억을 이자로 선이자로 1,000만 원을 주니까 내가 이렇게 큰 이자를 받았네? 내 돈 빌려줘 놓고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선이자를 많이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 사기꾼은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선이자 10%를 줘놓고 9천만 원은 자기가 떼먹은 거예요. 떼먹고 돈을 안 갚아 이제 질질 끌고. 근데 이 사람은 선이자 1,000만 원을 받아놨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기다려줘. 양심적으로. 왜? 받은 것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기당했다는 생각을 못해. 1,000만 원 받았다는 그 욕심에 가려서 어떻게 합니까? 막 하지도 못해. 9천만 원 띄인 걸 착. 그러니까 9천만 원 띄었다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대해준다. 그리고 기다려줘. 그러면 이 사기꾼이 살살 약 올리면서 안 갚아.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뭐라고 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야, 5천만 원만 더 빌려줘. 그래야 내가 너 1억을 갚을 수 있어. 지금 사업에 투자했는데 이게 곧 나올 거야. 이게 곧 나오는데 이 5천만 원이 부족해서 이걸 지금 너 돈을 못 갚는 거야. 네가 5천만 원만 더 빌려주면 내가 이걸 플러스 시켜가지고 1억 5천 이자까지 해서 2억을 줄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까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 다 흔들립니다. 나는 이거 1억을 몽땅 날리게 생겼는데 5천만 원만 더 투자를 해주면 이 돈으로 해서 원금 1억 5천을 다 주고 이자를 쳐서 2억을 준다고 하면 혹하지 않습니까? 내가 1억 날리느니 5천만 원 더 투자하자. 이런 마음이 생겨서 5천만 원을 더 끌어다 줍니다. 그리고 1억 5천을 가지고 가. 그러면 이 사기꾼이 어떻게 하느냐? 정말 지능적인 사기꾼이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한 2천만 원을 거기서 며칠 지나서 돈이 좀 나왔다고 줍니다. 2천만 원을. 그러니까 1억 5천을 가져갔는데 여기서 5천만 원에서 한 2천만 원을 떼가지고 며칠 지나서 또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투자한 게 이익이 남아서 너 주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한 달 지나면 또 줄 수 있어. 그래 너무 기분이 좋아. 신뢰가 간 거야. 3차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야, 미안한데 지금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한 5천만 원만 더 밀어주면 이거 진짜 투자한 거 다 회수할 수 있어. 지금 곧 투자한 게 나오려는데 조금 부족해서 그렇다 하면서 또 한 번 유혹을 해. 그럼 1억 5천을 찾기 위해서 또 5천만 원을 넣어. 이제 3번 사기를 쳤잖아. 그럼 3번 이상은 사람들이 안 넘어가거든. 3번 이상은 잘 안 넘어가니까 여기 3번째 딱 사기를 치고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 금융 사기꾼들이 그렇게 이자를 많이 주면서 주변 사람한테 투자하게끔 끌고 오게끔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막 기분이 좋아. 그럼 자기만 투자하는 게 아니야. 사돈의 팔촌까지 다 막 끌고 와. 친구도 끌고 오고. 그리고선 내가 1억을 보세요. 투자해서 한 5천만 원이 이자가 들어왔으면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5천만 원만 손해를 보는데 더 투자를 해. 다시. 더 큰 이자를 받으려고. 5천만 원이 이자가 들어왔으면 다시 또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돈이 나중에는 3억이 되고 5억이 돼. 그때 주변 사람 돈까지 이 사람 돈까지 다 몽땅 끌어모아서 날라버리는 사기꾼이 금융 사기꾼이에요. 저는 그렇게 사기당한 손님들도 많이 만나봤고 실제 저한테도 그 사기꾼이 유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기꾼이 저를 유혹한 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금융 사기꾼이 정말 제가 넘어가는지 보려고 했는지 몰라도 저를 정말 다루어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방법으로 똑같이 유혹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금융이자를 몇 퍼센트? 20%까지 준대요. 그러면서 투자하면 정말 나중에 원금은 1년 안에 차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기가 보증한다고. 그리고 보증서까지 써준다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공증까지 해준다 그래. 여러분 공증해준다면 믿잖아요. 법적으로 해결된 것 같아가지고 절대 공증이란 말을 믿지 마십시오. 공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약속을 지킬 때 공증이 의미가 있지 약속 어길 때 사기꾼한테는 의미가 없다. 공증을 받아놓은들 뭐 할 거예요? 어차피 법적으로 고소해도 재판을 해야 돼. 공증을 받아놓고 날라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증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기꾼들이 항상 하는 짓이 보증서 써준다. 또 공증해준다. 법적으로 안전장치인 것처럼 속이면서 금융사기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공증도 필요 없고 보증서도 필요 없다. 사기꾼한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10억짜리 건물을 지려고 공사업자를 만나게 됩니다. A, B, C를 공사업자를 구합니다. 건설회사가 됐든 공사업자가 됐든 A, B, C를 견적을 넣고 선택하려고 할 거란 얘기예요. 10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A란 사람은 공사 금액이 약간 높은데 튼튼한 건설회사야. 그리고 B란 사람은 이 건물을 질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자본 능력이 약간 부족해. 근데 저 C란 사람은 이 공사를 할 만한 면허도 없는데 이 공사를 책임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그 공사 금액을 한 10%는 싸게 견적을 넣어요. 싸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싸게 넣으면서 자기는 이 면허가 없지만 면허를 빌려서라도 이 공사를 할 수 있고 책임지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10% 싸게 잘 지어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달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르게 분별해야 될 건 A, B, C 다 봤을 때 이 세 번째 유혹이 강하게 밀려올 수 있어요. 한 10% 싸게 준다 하고 싸게 지어준다 그러고 책임지고 해준다고 가진 유혹을 해. 그리고 막 보증서까지 발급해준다 그러고
그런 거 있어요. 하자 보증서. 이걸 발급해 준다 그러고. 그러면서 유혹을 하면 여러분 흔들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A, B, C 다 공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인품, 인격, 능력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때는 충분히 이 회사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만한 그 공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물을 10개를 지었으면 10개 진 그 소비자, 이 사람들을 1명이든 2명이든 찾아가서 공사하는데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 정밀하게 차려줬는지 1차 뒷조사를 해야 됩니다. 3명 다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뒷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건물을 지었으며 어디 공사를 했는지 알아봐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이 사람 공사하면서 어떤 신뢰를 가지고 했는지 다 뒷조사를 꼭 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그 한 건이든 2건이든 3건이든 뒷조사를 해보면 분명히 이 사람이 속을 썩였다, 부실하다, 잘못한다, 아니면 성실하게 잘하더라, 이 평가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과 인품과 능력, 이 평가를 잘 듣고 계약서를 잘 작성도 해야 되지만 자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하고, 이런 걸 잘 확인한 다음에 건설 계약을 맺어가지고 집을 짓든지 해야 큰 실수가 없으며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훌륭한 건설회사도 있고 훌륭한 건설업자도 있고 훌륭한 기술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로 뻔지르르하게 잘할 것처럼 약속해놓고 뒤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 10% 싸게 한 걸 뒷구녕으로 빼먹으려고 그러고, 또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코 딱 껴놓은 다음에, 코를 딱 꼈다는 얘기는 계약서예요. 계약을 딱 해놓은 다음에 공사 진행을 중간쯤 하다가 자꾸 딜레이 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거나 그런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사기 아닌 사기를 친다. 이런 업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금융 사기만이 아니라 이런 건설이라든가 집 지면서 또는 공사하면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괴롭히고 사기치는 업자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지만, 경험이 없이 어떤 공사를 맡길 때는 충분히 신뢰할 사람인지, 신뢰를 해도 될 사람인지, 이 회사를 믿어도 되는지, 또 이 건설 대표를 믿어도 되는지 충분히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알아보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처럼 사주도 보고 관상도 보고 인품도 한눈에 읽으면서 공사를 맡긴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스스로 확인하고 살피고 일을 맡기고 공사도 해야 된다. 제가 왜 이 금융사기에 대해서 말하다가 여기까지 왔느냐면, 우리는 이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훌륭하고 일을 성실하게 책임있게 잘하는 분도 있지만, 이 계약만 해놓고 속색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업자들도 너무 많고, 이 건설을 하면서 머리가 휘어지고 치를 떠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떤 오해가 생길까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원 신축 공사를 하는데 아주 훌륭한 우리 건설회사 사장님께서 정말 봉사정신으로 우리 도원 신축 공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식당과 숙소를 지어주시는데 회사 이익을 남기지 않고 정말 봉사적인 마음으로, 도원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도원 회원이에요. 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기도 회원님이기도 하고, 인격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아주 훌륭하고 정말 봉사정신으로 이익을 남기지 않고 책임 있는 공사를 하고 있으며,
제가 공사를 하면서 지금처럼 마음이 편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책임감 있게 철저하게 공사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공사를 맡기고 지금 진행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책임 있는 그 노력을 보면서 그 책임 있는 공사, 책임 있는 그런 시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진실로 믿음이 가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역시 이렇게 업자마다 기운이 다르고 책임감이 다르고 일하는 습이 다르구나. 이걸 절실하게 느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선택이 정말 바른 선택이었고 이 건설회사 대표님을 믿은 게 정말 잘했구나. 아주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듣는 건설하시는 대표님이든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훌륭한 마음과 훌륭한 책임감, 훌륭한 시공을 저는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그 사기꾼의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계심을 가져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책임 있는 시공하는 분을 폄하하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건설 사장님, 또 건설업, 또 이 기술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 바르지 못한 분 때문에 제가 오늘 이 특별 강의를 한 것이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돈을 빌려줄 일이 생기거들랑 돈 거래는 냉철해야 됩니다. 첫째, 내가 받을 마음으로 빌려줄 때는 이 사람 마음 자세의 인격, 능력, 환경, 조건 이런 걸 잘 살피고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일 때는 빌려줘도 됩니다. 단 법적 안전장치도 하시고 그리고 빌려줘도 된다. 그러나 내가 왠지 의심스럽고 부담스럽고 왠지 빌려주면 속 썩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든다면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돈 거래는 잘해야 본전이고 아차 실수하면 사람 잃고 돈을 잃게 됩니다. 돈 거래는 잘하면 본전, 잘못하면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고 부득이해야 될 때는 전자의 조건을 맞추어서 해라. 그 사람 신뢰성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또 신뢰성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빌려주는 게 맞다. 받을 마음이라면. 근데 내가 어떤 A란 친구가 있어서 빌려달라고 하는데 너무 측은해. 그리고 의리 이상 빌려주고 싶어. 그리고 동정심에서도 빌려주고 싶고 너무 가까운 사이예요. 거절할 수 없는 사이야. 이 사람 형편이 너무 어렵고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못 받더라도 빌려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빌려줘요? 내가 이 돈을 못 받아도 좋다. 그냥 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돼요. 그러나 차용증은 쓰고 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이 돈을 포기하겠다는 각오로 빌려주되 차용증은 받고 빌려줘야 된다. 왜 그럴까요? 내가 차용증도 없이 그냥 빌려주게 되면 인정을 베푼 건 돼요. 믿어준 건 돼. 근데 이 사람이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나쁜 마음이 생겨. 사기꾼의 마음이 생긴다고. 무책임한 마음. 최소한 차용증은 정확하게 받고 인감도 받고 이렇게 해두고 빌려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환경이 어려워지더라도 나쁜 마음은 안 생겨. 그리고 내가 봐주더라도 저 사람이 진짜 봐주고 있구나를 알게 돼. 근데 차용증이 없으면 아무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는 사특한 마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측은하고 의리 때문에 또 순수하게 도와주고 싶어서 빌려주게 되면 빌려줘도 좋으나
차용증, 영수증 이런 건 정확하게 받고 못 받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줘야 된다. 그래야 마음도 상하고 마음도 안 상하고 사람도 잃지 않는다. 여러분이 돈 거래를 잘못해서 늘 사람을 많이 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돈 거래할 때는 늘 조심을 해야 된다. 또 여러분이 이 100만 원 빌려주면서 차용증 써달라고 그럴까봐 한 말씀 드릴게요. 제 얘기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100만 원, 1000만 원 미만 이런 크지 않은 돈, 그러니까 내가 능력에 봐서, 자, 여러분이 사람은 다 능력에 따라 돈이 달라요. 자, 내 능력이 100만 원이 엄청 큰 분도 있고 1000만 원이 별로 안 큰 분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 능력에 따라서. 그것처럼 내 능력이 작은 분은 100만 원을 빌려주더라도 차용증을 받는 게 맞다는 얘기고, 내 능력이 아주 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차용증 없이 빌려주면서 인간관계를 맺어도 관계없다. 내 능력이 크다 만약에. 근데 내 능력이 이제 크다 하더라도 1억 이상이라면 차용증을 받고 바르게 거래하는 게 맞다. 몇천 내지 1억 이상이라면 차용증을 받고 거래하는 게 맞다. 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내 능력이 출중하고 서로 신뢰하는 사이가 뭐 1000만 원이 부담 없는 정도다. 그러면 충분히 차용증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 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작은 돈을 꼭 예를 들어 빌려줘야 될 처지가 되면 정말 순수하게 빌려준 적도 있고, 또 약간은 조금 더 큰 돈이라도 이분이 인격적으로 신뢰가 된다면 빌려준 적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지만은 최대한 함부로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하지는 않는다. 근데 여러분이 능력에 맞게 100만 원도 크게 느껴지면 반드시 거래 증서를 만들고, 또 1000만 원도 크게 느껴지면 거래 증서를 만들고, 내가 1000만 원이 하나의 용돈처럼 느껴지면 안 만들고 그냥 빌려줘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금전 거래를 바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돈 거래 안 하고 사는 쪽으로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거래를 하게 되면 인격이나 인품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금전에 대한 그 가치 금액이나 이런 걸 잘 살펴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거래도 하고 바른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